자, 이탈리아로 다시 돌아와 보면요. 바로크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바로크는 종교개혁에 의해서 일어난 새로운 시대가 있었죠. 북독일 지역에는 신교가 등장을 했다. 네덜란드, 잉글랜드에도 신교가 등장을 했다. 프랑스에도 신교가 등장을 했다. 이러다 보니까 국교 지역 있잖아요. 알프스 이남의 이탈리아 또는 프랑스 남부, 에스파냐 이런 데서는 신교에 대항하는 종교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종교를 더 강화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여기 교회의 모습 보시면 단순하고 정갈한 루터교회, 아무런 그림도 없죠. 여기는 화가들이 먹고 살기 어렵죠. 그런데 로마 카톨릭 교회를 봤더니 바로크식으로 온갖 장식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크란 것은 후대에 붙여진 이름인데 올드한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19세기 이후에 붙여진 거죠. 그런데 이 시대는 이 신교에 대항해서 이 구교권에서는 그동안에도 화려하게 교회를 치장을 했었는데 더 많이 치장하게 되는, 더 화려한 그림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17세기, 18세기에는 구교권의 유명 화가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구교권에가 화가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먹거리가 많다는 거죠. 재단에는 더 많이 그리게 되고 빈 공간에는 화려한 그림들을 많이 그리게 되고 구교권에 있는 군주들이 더 많은 초상화를 그리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교권이었던 이탈리아, 프랑스, 에스파냐에서 더 많은 그림들이 그려지게 된 거죠. 그래서 강화되는 왕권, 특히 프랑스의 왕권이 강화되고요. 에스파냐의 왕권이 강화된단 말이에요. 왕권이 강화된다는 것은 자신들의 권력이 많아지고, 물론 돈도 많아지지만 그 왕권 강화를 위한 여러 도구들이 필요하잖아요. 그 도구 중에 하나가 회화이기도 했어요. 왕권 강화를 위해서 예술가들을 불러오고 자신의 신앙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문자들이 주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상인들도 자신이 신앙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화가들한테 주문하게 되고 그래서 더 화려한 미술을 추구했다. 이것이 바로크라고 하는 새로운 사조의 탄생입니다. 그 바로크의 대표적인 건축물이 뭐냐? 바로 이탈리아에 있는 세계 최대 성당, 성베드로 성당이죠. 그 성베드로 성당의 내부에 가보시면 정말 화려합니다. 천정도 화려하고 재단도 화려하고 발다키노라고 하는 베르니가 만든 지붕을 씌운 이런 것도 굉장히 화려하고 아주 화려함의 극치입니다. 종교개혁의 영향으로 생겨났다고 할 수가 있죠. 성 베드로 성당의 내부를 장식했던 베르니니라고 하는 조각가가 있죠. 이 사람이 대표적인 바로크의 예술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베르니니가 만든 발다키노입니다. 또 베르니니가 만든 옥자와 성령 있죠. 가운데에 성령의 비둘기가 이렇게 있고요. 앞에는 성 베드로의 옥자입니다. 뒤에 보면 금색으로 빛이 막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아주 화려한 제단을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베르니니가 만든 성 데르사의 환입니다. 보면 대리석을 아주 화려하게 조각을 했죠. 흡사 미켈란젤로의 피에타 같은 모습을 한 대리석을 아주 화려하게 조각을 한 이런 모습을 하고 있죠. 베르니가 만든 페르세포의 납치, 아폴론과 다프네입니다. 대리석을 정교하게 깎을 수 있었던 바로크 시대가 탄생한 예술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크 미술의 시대는 이렇습니다. 역동적인 형태를 포착하고 빛과 어둠의 대비를 극대화시키는 데 중점을 뒀다. 바로크 미술의 시작점은 로마이고 최초의 바로크 미술 카라바르다. 왜 바로크 미술의 시작점이 로마냐? 구교의 핵심 지역이 로마니까요. 구교의 핵심 인물이 교황이잖아요. 교황이 통치하는 그 로마에서 좀 더 신앙심을 강조할 수 있는 화려한 색채를 가진 회화, 화려한 디자인을 한 건축물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 거죠. 그 바로크라고 하는 것은 미술의 모든 장르와 하나의 시대를 한꺼번에 포함하는 마지막 장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4세기, 15세기에는 르네상스, 15세기, 16세기에는 매너리즘, 17세기, 18세기 바로크 이렇게 하나의 사조가 유럽 전체에 퍼져 있었어요. 그런데 19세기에 들어서면 여러 사조들이 섞입니다.
예술가에 따라서 그걸 각자 취사 선택하는 이런 상황을 바뀌는데, 바로크 시대까지는 하나의 시대가 하나의 사조를 포함하는 시대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바로크에서 활동했던 예술가들은 미켈란젤로 디 카라바지오, 카라바지오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이고요. 안토니아 카라치, 폴 루벤스, 아르테미시아 젠틀레스키, 반다이크, 벨라스케스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걸 도시별로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피렌체에서는 구도, 르네상스는 구도죠. 비례와 균형을 가진 구도다. 베네치아에서는 강렬한 색채다. 로마 바로크에서는 신앙심과 생생한 움직임이더라. 이겁니다. 여기 안니발레 카라치가 그린 동정녀 성모마리아 승천 있죠. 이것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색채죠. 베네치아식의 색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사람 원래 볼로냐에서 활약한 사람인데요. 색과 구도에서는 베네치아 화풍이죠. 그렇지만 이 그림은 둘 다 종교화죠. 주요 어디로 가시나이까? 성 베드로가 로마를 떠나서 가려고 했더니 예수께서 십자가를 들고 가더라. 그래서 그 길로 로마로 돌아가서 순교를 당했다라는 장면을 이렇게 그리고 있죠. 바로크의 특징은 신앙심을 강조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17세기 비평가인 디오바니 벨로니가 카라치는 이탈리아 화가의 귀감이다 라고 했다는데, 이 카라치가 이 신앙심을 강조하는 그림을 유독 많이 그렸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카라바지오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있죠. 자, 이 사람은 신앙심을 그림 속에 넣어야 되는데, 자, 카라바지오에 의심하는 토마입니다. 토마가 예수의 옆구리를 보죠. 로마 병사한테 옆구리를 찔렸던 그것을 확인합니다. 당신 예수 맞습니까? 했더니 예수께서 그걸 보여주죠. 그 장면을 보여주는데, 르네상스 사조에서는 성인을 이상화를 했죠. 균형 잡힌 몸매를 했단 말이죠. 하지만 보다 현실적인 인물을 구현을 합니다. 왜 현실적이죠? 도마 성인이 이렇게 늙고 주름이 많이 잡힌 그냥 농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죠. 뒤에 사람들도 다 성인이에요. 르네상스 시대 또는 중세 시대에는 이 성인들을 후광 이렇게 포장을 한 이상적인 모습을 그렸다면, 카라바지오는 특유의 강렬한 빛, 자, 빛이 여기 있죠? 빛이 가슴에도 있고 등에도 있고 강렬한 빛을 표현하고 검은 바탕에 어둠과 밝음을 적절하게 배치를 함으로써 사람들의 시선을 확 끌죠. 바로 신앙심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카라바지오의 바울의 개종 그리고 베드로의 순교입니다. 이 두 작품도 보면 뭐가 특징이죠? 바로 빛의 명암이죠. 전체적으로 어둡죠. 풍경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두운데 강조해야 될 사람한테 밝은 빛을 주고 있죠. 말에서 떨어진 바울의 모습, 여기에 빛이 있죠. 또 베드로의 순교에서는 거꾸로 된 십자가에 순교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강렬한 빛으로 표현하고 있죠. 바로 이게 신앙심을 표현한다는 겁니다. 카라바지오의 다윗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카라바지오의 유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신의 젊은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다고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잘라서 들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죠. 다윗의 얼굴은 카라바지오의 젊은 얼굴이고, 골리앗의 얼굴은 자신의 현재 얼굴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다윗이 현재의 골리앗을 이렇게 목 자르고 있나? 그래서 현재 어리석음을 참여를 한 것일까? 이것은 해석을 여러 가지 할 수 있겠는데, 어쨌든 카라바지오는 어두운 배경에 밝은 빛을 중심으로 한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를 했다. 전형적인 바로크식 신앙심을 표현하는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바로크의 최초의 여성주의 화가가 있습니다. 아르테미시아 젠틀레스키입니다. 자, 이 사람은요, 로마에서 태어나 피렌체와 로마에서 활동을 했고요. 카라치와 카라바지오에게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자, 이 사람의 특징은 신화나 성서에 등장하는 강력하고 고통받는 여성을 소재로 많이 썼어요. 여기 보면 수산나와 두 장로가 있죠. 수산나란 여인이 두 장로한테 성희롱을 당하는 장면, 이걸 그리고 있죠. 이 젠틀레스키란 여인도 10대 후반부터 성희롱을 많이 당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자신의 콤플렉스를 작용해서 그런 주제를 가진 그림들을 많이 그려냈다고 하는데요. 이 젠틀레스키의 대표 작품 중에 하나는 홀로페르네스와 유디트입니다. 자, 유디트라고 하는 구약과 신약의 사이에 있는 성서가 있죠. 그곳에 등장하는 유디트라고 하는 여인이죠. 아시리아 장수를 베는 그 장면입니다. 자, 왼쪽 그림은 젠틀레스키의 그림이고요. 오른쪽 그림은 카라바지오의 그림입니다. 같은 주제를 가지고 두 거장이 그렸죠. 그런데 젠틀레스키의 그림과의 구도와 카라바지오의 그림의 구도가 좀 다르죠. 젠틀레스키는 뭔가 중심 쪽에다가 인물들을 배치를 했고, 카라바지오는 좌측 우측으로 나눠진 그림을 했죠. 뭔가 좀 더 강렬한 색채를 가진 사람은 카라바지오죠. 그 두 거장의 그림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신앙심을 강조한, 또 빛과 어둠을 잘 활용한 이런 그림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북유럽으로 또 가봅니다. 북유럽 바로크의 최고의 화가는 파울 루벤스였습니다. 자, 이 사람은 카톨릭권이었던 안트베르펜에서 활약을 합니다. 오늘날의 벨기에죠. 자, 벨기에 쪽은 구교권이라는 얘기죠. 구교권에서는 일거리가 많죠. 그래서 많은 작품을 남기게 됩니다. 자, 이 사람은 로마에 가가지고 카라바지오한테 배웠지만 카라바지오 화풍을 따르진 않죠. 여기 그림 보시면 루벤스의 드레올리심이라고 하는 제다나입니다. 자, 제다나는 세 등분으로 나눠져 있죠. 이렇게 접을 수 있는 병풍 같은 거예요. 자, 보면 카라바지오는 많이 다르죠. 배경도 있고 전형적인 북유럽풍의 풍경과 같은 그림을 그리고 있죠. 자, 플랑드르 특유의 다채로운 사물 표현, 인물, 나무, 저 뒤에 하늘 이런 것들을 다채롭게 하고 있죠. 루벤스의 특징은 이탈리아에 가가지고 교회와 궁전을 장식하는 거대한 작품 제작 기법, 궁전의 재단화를 크게 제작해서 납품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들여와가지고 지역의 귀족과 사제들한테 엄청나게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파울 루벤스는요, 이 공방의 사장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 공방에 활동한 화가들이 굉장히 많았고, 루벤스는 영업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이 사람이 만났던 사람들은 주로 궁정의 귀족들 또는 왕들이었죠. 그래서 주로 구교권을 다니면서 왕들 간의 연결도 많이 시켰거든요. 그러면서 그림 주문을 받았죠.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뛰어난 인문지식, 라틴어 실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각국의 군주와 사제들하고 통교가 가능했던 거죠. 돈 많은 사제들하고 통교를 하다 보니까 새로운 재단화가 필요하면 그 재단화를 수주받아가지고 자기 공방에 맡겨가지고 납품하는 이런 거죠. 그래서 초상화라든지 종교화 또 신화에서 나오는 장면들을 많이 그렸던 사람이기도 하죠. 역사화, 종교화, 풍경화, 인물화 등 각 분야의 작품을 모두 섭렵을 합니다. 작품 수주와 제작에 모두 관여를 했어요. 그래서 루벤스의 그림은 루벤스다운 뭔가 특징이 있어요. 이 사람이 모두 그리진 않았지만 그래도 자신이 이렇게 설계를 해가지고 스케치를 해서 제자들에 넘기는 작업들을 한 거죠. 루벤스의 그림은 그 사람 특유의 힘차고 풍부한 색채로 화려함을 가지는 이런 것들을 그려내고 있고요. 루벤스의 그림을 보면 다 스토리가 있어요. 여기 보면 루벤스의 파리스의 선택이거든요. 이 파리스의 선택의 내용들을 보면 이 그림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설명이 있다는 거죠. 이 파리스라고 하는 이 남자가 산미신한테 누가 최고의 미인이냐라고 하는 심판을 하죠. 세 여인들이 누군지가 힌트가 다 있어요. 그래서 루벤스 나름대로의 독특한 화풍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웅대한 구도, 야성적인 관능적 표현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거죠. 역동성이 있더라. 하지만 세밀함은 좀 소홀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루벤스의 그림에서 보면 티치아노의 초상화 기법, 틴토레토의 움직이는 기법, 미켈란젤로의 육체를 모두 다 들어있죠. 여기 헤라, 아프로디테, 산미신들이거든요. 보면 육체를 보시면 굉장히 근육들이 많죠. 여인들인데 불구하고 근육이 많다. 이게 미켈란젤로의 전형적인 육체 표현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켈란젤로 것도 많이 가져왔고 색채를 표현하는 것은 틴토레토한테 배워왔고 초성화를 그리는 것은 티치아노한테 배워왔고 이렇게 배우다가 자신만의 기법을 녹여가지고 굉장히 많은 작품을 만들어냈던 사람이 루벤스였죠. 자, 에스파뇰 한번 가봅니다.
에스파냐에서는 궁정화거로 성공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벨라스케스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은 개종한 유대인 집안의 출신이다. 높지 않은 신분이었다. 하지만 말년에는 기사제기까지 받았습니다. 아주 성공한 남자였다는 거죠. 궁정화가로서 왕의 초상화는 이 사람만 그릴 수 있었습니다. 나름대로의 예술가적 열정도 있어가지고 궁정의 다양한 그림들을 그려내게 됩니다. 이 사람도 이탈리아로 가서 공부를 했죠. 그래서 이탈리아 여행을 통해서 그쪽에서 르네상스의 구도, 베네치아의 색상, 빛의 처리 등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배우다가 초상화도 그리고 여러 그림도 그려냈는데, 이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사람들을 그리는 풍속화가로서 위치도 자리 잡게 되었던 거예요. 구교권에서는 풍속화가를 그릴 필요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일거리가 많기 때문에 굳이 네덜란드 같은 풍속화가를 그릴 필요가 없었는데, 그런 것도 그렸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예술가로서의 어떤 사명감 이런 것도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게 풍속하죠? 여기 벨라스케스의 세비야의 물장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게 풍속합니다. 누군가가 주문한 것 같지 않은, 그 왕이나 귀족이나 사제들이 주문한 것은 주문 작품들이고, 풍속화는 자기가 좋아서 자기가 생각하는 그림들을 그려낸 겁니다. 세비야 시내에 갔더니 이렇게 물장수가 있더라 라고 해서 이것을 그려낸 거죠. 강렬한 빛이 있죠. 좌우 인물의 배치, 그리고 빛이 항아리에 모여져 있죠. 그래서 벨라스케스는 주문을 받아서 초상화도 그리고 했지만 예술가로서 자신만의 화풍도 만들어내고 풍속 화가로서의 위치도 가졌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예술가로서 역할을 했더라라고 하는 거고요. 풍속 화가로서 벨라스케스의 그림입니다. 세바스찬 데 모라라고 하는 프라도 미술관의 작품이고요. 실 잡는 여인들, 이런 것들이 풍속하죠. 실 잡는 여인들은 누가 주문했을까요? 이건 아마 상인들이었을 가능성이 높죠. 어떤 상인이 주문을 해서 자기 거실 같은 데 그려놨을 텐데, 이런 게 사실 주문받기 어려운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이 벨라스케라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풍속 화가로서 나름대로 사명감이 있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 벨라스케스 같은 사람들로부터 예술의 어떤 진정한 의미, 그러니까 주문을 받아서 작품을 만들어내는 게 아닌 자신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내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부터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벨라스케스의 가장 유명한 대표작은 라스 메니냐스라고 하는 겁니다. 시녀들이란 뜻인데요. 본래 이 그림은 시녀들과 여자 난쟁이와 함께 있는 마르가리타 공주의 초상화예요. 유럽에서는요, 궁정에 왕가들이 서로 통혼을 했거든요. 나이 어릴 때 약혼을 해요. 그런데 에스파냐에서 독일까지 굉장히 멀잖아요. 약혼을 하는데 중매쟁이만 왔다 갔다 해요. 얼굴도 몰라요. 그래서 얼굴을 보여주는 겁니다. 초상화를 그려가지고 이렇게 얼굴을 보여주는 걸로써 그림들을 그리게 된 거죠. 그런데 이 그림은 아주 다양한 해석이 존재합니다. 전체를 한번 보시면 화가 벨라스케스가 큰 캔버스를 놓고 뭔가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하고 있고요. 주인공 마르가레타 공주가 가운데 있고요. 옆에 난쟁이들이 있어요. 난쟁이들은 공주를 도와주는 이런 사람인 것 같고, 저 뒤에 보면 거울이 있는데 거울에 비친 부부가 있어요. 아마도 이 마르가레타 공주의 부모겠죠. 펠리페 4세 부부가 있더라. 그래서 이 그림은 도대체 어떤 의도에서 그렸는지 해석이 많더라. 벨라스케스는 바로크 화가로서 신앙심을 강조하는 이런 그림들을 많이 그렸지만, 풍속 화가로서의 세간에 시장에 있는 사람들도 그려냈고, 이렇게 초상화를 그리더라도 정형화된 형태가 아닌 다양한 해석이 있는 이런 그림도 그렸다라고 하는 게 이 사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바로크 미술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